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노란 마스크님께서 보내주신 실제 전환단입니다. 이번에 소비할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벌어진 간담이 서늘해지는 실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촌에서 자라난 소년들이었고, 그저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미의 정신없이 뛰어놀며 지냈습니다. 나와 미, 그리고 뒤, 셋이서 그렇게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내 부모님은 늘 바쁘셔서 나에게 거의 신경을 써주지 못했지만, 기의 어머니는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 셋을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비록 약간 엄한 편이긴 했지만, 기의 어머니는 항상 아들을 위하며 살뜰히 보살피셨던 분이었죠.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날 기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큰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춘기 특유의 이유 없는 반항심이 생기는 시기였고, 결국 기는 격한 말과 함께 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했다 하더라도 그날의 기는 도를 넘었습니다. 항상 기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어머니였기에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기의 아버지는 찢어진 옷, 흐트러진 머리카락, 얼굴에 멍이 든 채로 거실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미쳤다고 합니다. 미친 놈아. 내가 감히 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너 그거라도 알긴 하냐? 그러나 기는 아버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항했습니다. 몰라. 닥치고 계세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라는 말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 지금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그래,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봐라, 넌 내 아들이고 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난 잘 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한 행동을 보니라. 난 이제 널 아들로만 생각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는 얘기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에게 말하겠다. 잘 들어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박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그 순간 기세등등하던 기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던 아버지였지만 어머니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유로웠던 그분이기에 그 말은 기에게 강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는 거 너도 알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숲, 거기 한번 들어가봐. 안쪽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뭔가를 알게 될 거다. 그래도 내가 지금처럼 따볼 수 있으면 계속 해봐라. 그 숲은 숨기슬기 자리 잡은 평범한 숲처럼 보였지만 짐승도 거의 없고 나무들이 마음대로 뒤엉켜 자라는 바람에 길이 제대로 나 있지도 않은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는 출입금지 구역이 하나 있었죠.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거긴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보면 철조망이 어설프게 얽혀 있고 2미터쯤 되는 낡은 철책이 들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그 철조망의 시대라고 불리는 종 모양의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종이는 크고 작은 바물들이 매달려 있어 한 걸음만 바나가도 소름이 돋을 만큼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가끔씩 무단 몇 명이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찾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소문들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그 안에 어떤 사이비 종교의 시음소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길조차 없고 숲 깊은 곳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했기에 호기심 많은 아이들조차 거의 닿지 않던 장소였습니다. 기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만 남긴 채 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어머니를 부축해 2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는 그 길로 나를 찾아와 방금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야, 거기 사이비 종교가 세뇌하는 곳이라던데. 가볼래? 안 가면 아버지한테 지는 기분이잖아. 난 무조건 갈 거다. 기는 그렇게 말하며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별일 아니겠거니 싶었고 마침 나도 심심하던 참이었기에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뒷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놀던 곳이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했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친구끼리 떠나는 작은 모험이 꽤 즐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고 마침내 그늘스한 숲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길이 없는 숲속, 풀과 나무를 직접 헤치며 나아가야 했고 길이라곤 손전등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어른들도 그 문제의 장소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의 말대로 우리는 겁날 게 없던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고무한 용기를 내어 숲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에 들어간 지 고작 5분도 지나지 않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을 숲속에서 어딘가 멀리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들리지도 않았을 정도로 미세한 소리였지만 밤에 정적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귀 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바로 기였다. 야, 너 무슨 소리 안 들려? 나는 그의 말에 우리는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낙엽 위로 무언가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바싹 마른 나뭇가지가 또 부러지는 소리가 분명히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소리의 방향이 멀리서였기에 우리는 단순히 산짐승이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웃었다는 감정조차 들지 않은 채 계속 숲속으로 나아갔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우리 주변에서 맴돌았다. 20분쯤 지났을 무렵 기는 다시 발을 멈추더니 나에게 말했다. 너 혼자서 앞으로 좀 걸어봐. 왜? 라고 되물었지만 기이 단호한 태도에 나는 말없이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디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내가 뭐야, 왜 그래? 라고 질촉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잘 들어봐. 그러고는 자신이 직접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지만 몇 번을 반복하자 우리도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아까부터 들리던 그 이상한 소리는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서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낙엽을 끊을 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가 멈추면 거짓말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마치 우리를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뒤통수가 오싹해졌다. 주변엔 우리의 손전등 불빛 외엔 아무런 빛도 없었고 다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두운 숲속에 덮인 나무들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이 어둠 속에서 뭐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거지? 왜 우리를 따라오는 걸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물었고 그때 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이상하지 않냐? 소리가 아까부터 계속 저 거리에서만 들려. 가까워지지도 않고. A도 대답했다. 맞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리감이 똑같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벌써 우리 가까이 와야 하는데. 나는 한마디 덧붙였다. 그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우리 슬슬 동시에 눈빛을 주고받았고 A는 갑자기 투정을 붙이며 말했다. 아, 망했다. 사이비 종교 사람들한테 감시당하는 거 아냐.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일정한 거리로 우리를 따라오는 소리였다. 그래서 우린 둘 전체를 억지로 밝히려는 행동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고 그냥 무시한 채 계속 목적지인 철책을 향해 걷기로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히 불쾌했지만 소물 속 철책이 눈앞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자 우린 그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철책을 직접 보게 된 우리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철책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했고 나이가 녹슬어 변색된 철조망과 거기에 덕지덕지 붙은 시대들 그리고 그 옆에 매달린 바물이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금속성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신호처럼 지기하게 느껴졌다. 그때까지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던 우리였지만 자신들의 키보다 2배는 더 높은 철책과 썩은 듯한 바물들이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자 머릿속의 현실감이 숨들이째 무너졌다. 여긴 사이비 종교의 본거지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올라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정말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 와버린 거다. 야, 진짜 이 안에 들어갈 거야. 겁에 질린 이가 물었고 기는 날카롭게 대답했다. 시끄러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간다고? 그럴 거면 예초에 왜 온 거냐. 그리고는 미리 가져온 도구를 꺼내 철책을 자르기 시작했다. 나와 A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D를 도와 철책에 손을 댔다. 그러자 철책이 흔들리며 밤의 정적을 살찬조각내는 바물 소리가 퍼졌다. 우리는 예초에 철책을 자르는 게 그렇게 힘들 거라 생각지 못했다. 준비해온 도구는 너무 허술했고 무엇보다 철조망이 30 밖으로 단단했다. 녹이 슬어 부서져야 할 철사가 오히려 더 강해져 있는 듯했다. 한참을 낑낑대던 끝에 우리는 철책 밑쪽에 철조망이 살짝 끊겨있는 부분을 발견했고 결국 자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 틈을 통해 넘기로 결정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투덜거리면서도 비가 먼저 올라 철조망을 넘어갔다. 그리고 나와 A도 그를 따라올랐고 반대편으로 뛰어내린 순간 나는 몸 전체를 휘감는 극심한 위화감에 사무잡았다. 마치 닫힌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턱 막히고 차가운 공기가 등을 타고 흐르며 등줄기를 서서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옆을 돌아보니 A와 B는 나처럼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고 말없이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이 귓골이 서늘해지고 가슴 한가운데가 꾹 눌린 듯한 이 기분은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A도 D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철책을 넘은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울에 등 떠밀린 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발끝으로 어두운 물속을 더듬듯 한 발씩 옮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도를 걷고 있었을까. 갑자기 문득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를 따라오던, 분명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려오던 그 낙엽을 밟는 소리와 많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언제부턴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고 점적뿐인 숲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비가 잦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말이야. 우리를 따라왔다고 생각한 그 소리, 진짜는 앞에서 들려왔던 거 아닐까? 우리가 듣기엔 뒤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이 안에서 우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냐. 그래서 거리가 계속 일정하니 예측됐던 거지. 뒤 말이 끝나니가 무섭게 우리 셋 사이엔 마치 찬바람이 스며든 듯 싸늘한 공기가 퍼졌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숨 입고가 보이기라도 하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기는 목표정하니에 대답했다. 아니, 근데 잘 생각해봐. 그 소리는 우리가 숲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났잖아. 우리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올수록 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일정했잖아. 마치 뭔가가 우리 안에서 흔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기의 말은 어쩐지 너무나 이치에 맞았고 그 점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실제로 우리는 꽤 오래 걸었고 주변은 나무와 숲으로 가득 차 있어서 숲이 있고 따위는 도저히 볼 수 없었다. 그 말이 맞는다면 우리가 따라오던 그것은 사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바로 이 안쪽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철책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음 한켠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던 불안감은 이제 명확한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인지 모를 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람의 상상력을 극도로 자극했고 나와 리이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침묵을 일치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는 홀로 침착했다. 아니, 오히려 튀어남을 가장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기심이든 뭐든 간에 만약 우리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기는 여기에 갇혀 있는 거네. 여기서 못 나간다는 거잖아. 그 정도면 그냥 될 거 아니네. 웃긴 귀신이네.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혼자서 앞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내 발걸음은 계속 무거워졌다. 우리가 출첵을 넘은 지 20에서 3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어둠 속을 걷던 우리 눈에 원리 신미하게 반듯한 철책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철책을 향해 걷던 도중 우리는 숲속에서 분명히 이질적인 뭔가 의도된 것처럼 보이는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6그루의 나무가 정확히 원을 그리며 둘러서 있었고 그 나무들을 감싸고 있는 시메나와 굵고 거친 밧줄에 다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밧줄에는 우리가 처음 철책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해 보이는 시대들이 못이 매달려 있었다. 그 나무들의 중심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순간 우리 셋은 말문이 막혔다. 평소엔 장난도 잘 치던 기조차 말없이 그 상자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본 전통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은 들어왔기에 시메나와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금기와 공인을 의미하는 강력한 상징물이었다. 그리고 그 상자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었다. 높은 철책이 세워진 이유, 철조망이 둘러쳐졌던 이유,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던 이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상자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몸이 자연스럽게 떨려왔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나. 혹시 너네 아버지가 말한 게 이거 아닐까? 내가 비일이 낫게 묻었다. 그는 잠시 상자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망나니 짓 하지 말라 했던 거? 누가 나다. 꼭 나쁜 게 들어있으란 법도 없잖아? 혹시 고물이라도 들었을지 누가 알아. 그러고는 시내나와 밑으로 몸을 숙이고 들어다 상자에 발알았다. 나와 아내이는 극도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뒤따랐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표면은 곰팡이로 덮여 있었고 주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상자의 윗부분은 가운데가 뚫려 있었지만 그 아래엔 판자가 덧대어져 있어 안을 바로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상자의 밑면에 그려진 이상한 문양들이었다. 마치 오래된 귀족 가문의 문장 같기도 했고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고대 상징 같기도 했다. 단면마다 문양은 전부 달랐고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상자를 되도록 만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기는 그런 것엔 아랑곳하지 않고 상자를 이리저리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야, 좀 조심해. 부서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소리쳤지만 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가 아무리 상자를 두드려도 상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마치 바닥에 단단히 박혀있는 듯이 흔들림조차 없었다. 어떻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싶어 상자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우리는 뒷면의 판자나 떼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떨어진다. 기가 조각을 떼어내고 나자 우리는 상자 뒤편으로 가서 쭈그리고 앉아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모서리마다 놓여있는 4개의 도자기 병이 있었고 그 병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는 5개의 기묘한 시계태엽 같은 잔치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는데 각 잔치는 끝부분이 빨갛게 칠해져 있었고 서로 맞물리도록 모여 있었다. 그 기묘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던 나는 중얼거렸다. 이건 뭐지? 시계 부품 같은 건가? 그러자 A가 말했다. 야, 병 안에 뭐 들어있긴 한데 무슨 페트병 같지 않아? 되게 더럽다. B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여기까지 와서 페트병 타령이냐? 아버지가 괜히 겁준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차마 두 병에 손을 대지 못했지만 B는 결국 도자기 병을 하나 집어들어 병 속 액체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는 듯했다. B는 도자기렴을 다시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그 다음에는 주머니에 있던 이쑤시개 형태의 기묘한 잔치들을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려보았다. 우리는 숨을 들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순간 애쭈그리고 앉아있던 B의 몸이 약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하며 쓰러질 뻔했다. 그의 손이 미끄러졌고 마침 그 손끝이 시계처럼 맞물려 있던 잔치에 닿으면서 정교하게 뒤열되어 있던 형태가 흐트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평소라면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들어온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 반대편 철책 쪽에서 딸랑딸랑, 달랑달랑,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관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아니 무언가나 철조망을 잡고 무작정 흔들어대고 있는 듯한 날카롭고 요란한 소리였다. 정적이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귀는 그 갑작스러운 소리에 찢어질 듯이 아팠고 우린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비명을 질렀다. 누구야? 나, 뭐야? 가지 마. 가지 마라. 제발 안 돼. 우리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비는 이미 놀란 듯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철책 반대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다. 나와 리는 길을 따라 달리려 몸을 일으켰고 그때 갑자기 비가 앞에서 멈춰섰다. 그가 쏘고 있던 손전등은 멈춘 자리에서 고정된 채 떨리고 있었고 그의 등은 아주 미세하게 떨려왔다. 뭐야, 뛰던 놈이 왜 갑자기 멈춰?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와 함께 기이게 바라봤다. 그리고 그가 비추고 있는 손전등의 빛이 향하는 곳을 본 순간 그것이 보였다. 어둠 속 나무 밑동 근처 한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입을 귀까지 찢을 듯 양옆으로 벌리고 더러운 이빨을 그대로 드러낸 채 마치 몇 년째 웃고 있는 사람처럼 경직된 미소를 지은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은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우리를 향해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신호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셋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는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머리는 공포로 새하여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우린 철책을 붙잡고 정신없이 기어올랐고 나는 비와 함께 그걸 넘어서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A는 철책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저 손으로 철책을 꼭 쥔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야, 이 새끼야. 뭐해? 빨리 넘어와. 너도 봤지? 봤잖아. 저게 뭐냐고. 하지만 A는 멍하니 철책만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처음 바물 소리가 들리던 반대쪽에서 다시 딸랑딸랑, 달랑달랑. 이번엔 더 크게, 더 가까이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바물을 잡고, 아니, 수십 개의 바물을 한꺼번에 흔들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쪽 철책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점점 철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리의 쪽, 우리가 기어 넘은 바로 그 철책에도 바물이 달려 있었기에 결국 그 소리가 이쪽 철책에서도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바물이 요란하게 울려대는 그 공포의 소리. 우리는 마치 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에 눈을 질끔 감고 절박하게 미쳤다. 뭔가 온다. 나 빨리 넘어오라고. 패닉에 빠졌던 미이도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했다. 죽지 않으려면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그는 정신없이 철책을 기어올랐다. 철제 꼭대기에 가까워졌고 이제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미이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동시에 믿기고 있었다. 무언가가 지금 정말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은 벌벌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쏟아지는 식은땀은 멈출지를 몰랐다. 숨은 마치 누군가 목을 뭉쳐쥐는 것처럼 가슴속에서 턱 막혔고 마치 주먹이 목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런 우리를 본 리는 철책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을 따라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어둠 속까지 길게 이어진 철책, 그리고 그 철책에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있는 쪽 철책에 붙어 있었다. 얼굴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사실 상반신이 나체 상태로 철책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상반신에는 상식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오른쪽에 3개, 왼쪽에도 3개, 총 6개의 탈이 달려 있었다. 그 6개의 탈은 철책을 마치 지네처럼 휘감려 우리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마치 촘촘하게 짜인 거미줄미를 왕래하는 거미처럼 기괴하고 예연하게 그 얼굴 그대로의 표정을 지닌 채로 그 얼굴은 여전히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더러운 이빨을 그대로 드러낸 채 고정된 눈빛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대로 주저앉았고 미인은 결국 철책 위에서 공포에 짓눌린 듯 몸을 떨며 아래로 기어내렸다. 실 모두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손과 무릎을 짚으며 헐떡였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 멈춰 있을 수 없었다. 심장이 목까지 뛰고 발이라 후들거리면서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났다. 고름님이 말했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숲 입구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무엇이 오고 있는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았다. 오직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길도 없는 산속을 그것도 순전든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둠을 가르며 달렸지만 신들린 것처럼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의 발을 지탱해 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실제로는 10분 남짓 뛰었을 뿐이었겠지만 우리의 체감은 몇 시간을 달린 것과 같았다. 시간이 늘어진 듯한 감각,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그리고 마침내 애쉬풀 사이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마을 사람들이었다. 저놈들 아이고. 진짜 저 안에 들어왔다 나왔단 말이다. 아이고 이런. 마을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마치 우리가 꺼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악몽의 세계에서 현실로 되돌아온 것만 같았다. 너무나 현실적인 그리고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였다. 우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상태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을 사람들 품에 와라 안기듯 달려들었고 그대로 힘이 빠져 주저앉아 버렸다. 무슨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했지만 그 순간 우리의 뒤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는 젖을 손처럼 무거웠고 생각조차 되지 않았다. 어른들이 우리를 그대로 차에 태워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만 열리는 마을 회관으로 데려갔다. 회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다. 안에는 마을 아주머니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이 어머니, 그리고 비이 어머니가 와 계셨다. 비이 어머니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었고 얼굴엔 아직도 공포와 안도의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애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감정이 복받치는 건 어머니뿐만 아니었다. 나와 A는 가짜의 부모님에게 꿀밤도 맞고 팔도 잡혀 흔들렸다. 그렇지만 그건 결코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흥분이 주체되지 못해 터져나온 감정이었다. 눈물범벅이 된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도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도 뒤의 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내 부모님과 이의 부모님에게 여러 차례 직실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모두 저희 남편과 제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사과했고 부모님들끼리는 아이들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회관을 떠나기 시작했고 나도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몸을 침대 위에 던지듯 쓰러졌고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은 채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누나가 나를 깨웠다. 바느컨 목소리로 나를 흔드는 누나에게 짜증이 났다. 아, 누나? 왜 깨우는데? 야, 비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큰일 났단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수원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받았다. 수원이 너머로 들려오는 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해가. 비가 좀 이상해졌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제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철책 너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원기 아니었니? 나는 기 어머니의 절박하고 떨리는 말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흥분으로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전화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리이와 함께 디이 집으로 향했다. 아마 리이도 같은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디 어머니에게서 상황을 들었다. 어제 집에 돌아온 디는 갑자기 양팔과 다리가 아프다며 소리를 질러댔다고 했다. 처음엔 단순히 놀란 스밀쯤이라 생각했지만 그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마치 많이 된 듯이 그는 팔과 다리를 뻗은 채 쓰러져 있었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아프다, 아프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도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아파요 라는 말뿐이었다. 어머니는 반신이 길을 안방으로 옮겼지만 그 후로도 상태는 전혀 소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오게 된 곳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도중 2층의 비방문 너머에서 갑작스레 기념 소리가 터져나왔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비는 전신을 긴장시킨 채 팔과 다리를 뻗은 자세로 침대 위에 누워 격렬히 몸을 떨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가 숲에서 탈출할 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비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이래요. 어제 이후로 단 한 번도 편해진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우리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 비 어머니는 이전의 흥분이 모색할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말해주겠니? 그것만 알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의 말뜻은 이해했지만 나는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웠다. 입을 열려고 하면 가슴 한복판이 조여왔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장면은 내 정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머지 생각들은 작고 밀려났다. 하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보았다. 모두 함께 행동했고 똑같이 그 장소에 있었다. 도대체 왜 비만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가 그 상자를 보았고 페트병처럼 생긴 도자기령도 보았다. 이쑤시개 같은 기묘한 장치도 우리 모두 봤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수상한 시계 장치를 손으로 만질 사람은 오직 기뿐이었다. 비는 그것을 손으로 들었고 현태도 흐트러뜨렸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조심스레 비의 어머니에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어두워지다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다니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모리에게 말했다. 거기까지 손댄 거라면 바로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니 너희는 지금 집에 가서 짐부터 챙기렴. 부모님께는 내가 먼저 연락해 둘게. 모레 다시 이 집으로 오거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말없이 여행 가방을 싸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가요? 라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단 하나였다. 잘 다녀오렴. 엄마나 다 알고 있는 일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 어머니, 나의 어머니와 함께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기는 이미 첫날에 먼저 데려가줬다고 했다. 처음엔 몇 시간 차 타고 가면 되는 거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로 간 건 얼마 되지 않았고 금세 신칸센을 탔다. 신칸센을 몇 시간이나 탄 뒤에야 어떤 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도 또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야 했다. 결국 우리가 도착한 곳은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깊은 산속이 있는 외딴 부락이었다. 숲속 깊숙이 떨어진 곳에 낡고 오래되었지만 꽤 넓고 견고한 집이 있었다. 창고와 별채까지 있는 그 집은 무언가 전통적인 기문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덩치가 크고 청창고진 얼굴의 아저씨와 붉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소녀가 우리를 맞이했다. 소녀는 우리보다 2~3살 정도 많아 보였지만 그 복장은 평범하지 않았다. 전통 무단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아직 어려 보였지만 묘하니 기품이 서려 있었다. 기 어머니와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덩치 큰 아저씨는 소녀의 큰아버지였고 소녀의 이름은 아오이 칸족라고 들렸다. 처음 듣는 낯설고 기이한 이름이었다. 말투나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이름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되는 어떤 전통적인 가문과 관련된 이름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큰 방으로 안내마다 자리에 앉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드님은 지금 안정 중입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아저씨는 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리고 곧 우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셋이서 함께 그 장소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직접 설명해 보도록 해. 그날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에 최대한 자세히 있는 그대로 말해보거라. 갑작스런 요청에 당황했지만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최대한 차분히 정리해서 설명했다. 숯, 철책, 시대, 상자, 그리고 시계 장치까지. 그런데 내가 그 시계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저씨의 표정이 돌변했다.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의 날카로운 기세에 우리는 숨이 막혔고 상황을 이해할 틈도 없이 아저씨가 외쳤다. 이놈들! 설마 그걸 손댄 거냐?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밤하늘 울려 퍼졌다. 다 제 책임이에요. 제발. 어떻게든 제가 다 해드리고 싶어요. 제 아들을 살려만 주세요. 기 어머니는 아저씨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 절박한 호소의 밤하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저씨는 한동안 만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야야, 너희들도 이미 보고 왔잖느냐. 그게 바로 뱀한테 먹힌 무당이다.
내가 본 상자 속 나무 조각의 대치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느냐? 그 말을 듣자 나와 이인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모아 대답했다. 저희가 본 건 선반신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저씨와 아오이는 순간적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나무 쪽 조각을 건드렸다고 했잖느냐? 그렇다면 하반신도 봤어야 정상이지 않느냐? 그러자 아오이도 곧장 물음을 던졌다. 정말로 하반신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팔은 몇 개가 달려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한번 쳐다본 뒤 바로 대답했다. 6개였습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도 3개, 합쳐서 6개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반신은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화실에 찬 오리에 대다대 아저씨는 무겁게 걸음을 옮겨 오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오리 앞에 앉아 마치 증인 신문하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얼굴은 어땠지? 피부색은? 눈빛은? 움직임은? 우리는 그때 본 그대로를 설명했고 아저씨는 그 말들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굳어 있었던 얼굴을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머니, 어떻게든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어머니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에 눈물만 반을 담은 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영문도 모르고 얼떨떨한 오리를 대신해 아오이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모단이 남긴 저지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해선 안 되는 것, 즉 모단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면 안 되는 것, 바로 방간다라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는 모단의 모습을 보긴 했지만 그것이 방간다라의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팔이 6개였던 것은 변형이 일고였을 수 있으나 하반신이 없었다는 건 결정적인 차이예요. 아마도 그날 밤 방간다라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경고였을 뿐이었어요. 아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서 그날은 방간다라나 아닌 아직 모단이의 흔적으로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빼앗지 않았고 그 대신 고통이라는 징벌만 남긴 거겠지요. 아저씨는 아오이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이제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고 더 이상 겁을 지는 존재가 아닌 뭔가 책임을 진 사람처럼 보였다. 방간다라나 나오지 않은 거라면? 아오이 말대로 그냥 조금 놀래켜진 모양이야. 그러니 아주머니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저씨는 그렇게 말한 뒤 담담하게 선언했다. 우리가 맡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몰라도 기곤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부짖듯 오열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우리는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어깨에 얹힌 보이지 않는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머지않은 도시에 있는 학교로 전환을 갖고 이와 기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
서로가 너무 큰 기밀을 공유한 사이였기에 오히려 평범한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더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달 후 어머니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기는 근의식 이후 천천히 회복했고 그의 어머니와 이도 이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모두가 무사했고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그 사람은 애기의 아버지였다. 그날 밤 그곳에 가보라 말했던 그 사람. 우리를 그 숲으로 이끌었던 예일한 어른.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흰밤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